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서울도심권 50플러스 센터가 함께하는 랜선 건강교실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치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치매 중에서도 수술로 하는 치매가 있다고 하는데요. 상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창규라고 합니다. 네,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박창규 교수님과 함께 치매 중에서도 수술로 치료하는 치매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라고 하면 나이가 적었을 때는 그래도 그 정상적인 지적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인지 기능에 손상을 입어서 인격의 변화가 생기고 또 인격적인 그런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황폐화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치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치매와 관련해서 특히 수술로 치매가 치료가 된다 한다면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반갑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에 랜선 건강교실을 치시면 여러분께서 바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 박창규 교수님께서 또 상세히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유튜브로 검색을 하셔서 치매 관련해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네. 한번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치매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치매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지장애와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 것들을 다 치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만약에 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갑자기 걸음 걷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다음 때로는 갑자기 소변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억력 장애 같은 것들이 동반되게 된다면은 흔히 이제 어떤 질환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치매 같은 것들을 많이 의심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증상들을 보이는 만약에 치매가 아닌 다른 병이 있다고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또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나면 좋아질 수 있는 가역적인 치매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역적인 치매라면 좀 나중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치매는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나빠지는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런 질병들은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병들이기 때문에 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치매는 뭐 여기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성장기에는 그런 정상적인 지적 수준을 유지하다가 후천적으로 인지 기능의 손상이나 인격의 변화가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발달한 뇌 기능이 특히 대뇌 방구나 대뇌 겉질, 해마를 침범하는 광범위한 질환에 의해서 지능이나 행동, 성격이 점진적으로 황폐화되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지장이 있는 그런 네. 것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통틀어서 저희가 치매라고 하는 것이지 치매가 일정한 한 질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를 우리가 진단을 하려면은 인지 기능의 장애로 어떤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야 되고 이상 행동이나 문제 행동이 발생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원인 질환이 발생이 되고 하나의 진단병이 아니라 증후군을 통칭하는 것이 그 치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매 진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 진단을 보시려면은 이런 단기 기억이나 혹은 장기 기억 장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어증이나 실행증, 실인증,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집행기능 장애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장애가 같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직업적 업무 수행이나 사회생활에 장애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은 어떤 환자분의 트라우마나 어떤 상태에서 생기는 선망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을 해야 저희가 치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일,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단일 질환에 의한 진단병이 아니고 뇌를 직접 침범하는 퇴행성 질환이나 아니면 다른 대사성 질환을 포함한 내과적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치매는 일종의 증후군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저희 그 공무원연금공단 관련하신 분들 또 시니어 분들께서는
치매 관련한 상당히 여러분께 관심이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 박창규 교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랜선 건강교실을 치시면 그곳에서 바로 상담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치매의 그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치매의 감별 진단은 또 다른가요? 그렇죠. 치매를 이제 유발할 수 있는 병. 근데 이제 치매를 유발하는 병 중에 정말 저희가 치료가 어려운 병이 있고 제가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 저희 신경외과적으로 그런 치매 증상을 유발하는 병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감별 진단하는 것이 환자분의 예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원인에 있어서 치매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난치성 치매라고 하게 된다면은 뭐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 치매 혹은 루이스치 치매 같은 이런 퇴행성 신경질환에 의한 치매가 진짜 진성 치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뇌졸중이나 오늘 말씀드릴 정상압 수두증이나 혹은 만성 경막하 혈종 아니면 다른 뇌 질환에 의해서 여러 신경적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치매 증상의 하나의 원인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치매도 이렇게 분류를 하면 알츠하이머 또 치매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치매하면 알츠하이머하고 연관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치매 증상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고 또 네. 치매가 우리가 진단을 내렸을 때 그 원인이 대부분 알츠하이머병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때로는 여기 범주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적절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일반적인 치매하고 알츠하이머는 구별을 한다면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치매 증상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기억력 장애가 생기고 인지장애도 생기고 그다음에 행동장애 같은 것들이 유발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대뇌피질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이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치매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 다만 원인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아직은 없다는 게 그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이외의 치매는 좀 여러 가지 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이제 가능성이 있군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치매 네. 증상이 생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치매 증상을 유발한 원인을 제대로 찾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치매 원인 질환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치매 원인 질환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보고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츠하이머병 같은 이런 퇴행성 뇌질환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 사실은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정도에서 이제 진단을 받아서 더 병이 진행하지 않게끔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아주 적은 퍼센트긴 하지만은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원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술에 의한 그런 치매 증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오늘 말씀드린 어떤 수두증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 생겼다고 이게 망연자실하실 게 아니라 정확한 감별 진단을 받아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두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수두증이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사실은 치매 증상을 유발하는 것들인데 네. 제목 자체는 사실 수술로 치료하는 치매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상화 수두증이나 만성 경막하 혈종은 치매 증상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네. 수술을 적절하게 잘 받고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가역적 치매 혹은 가성 치매라는 것이고요. 네. 실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수적 치료는 사실은 완벽하게 정립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세계에 이제 앞서가는 센터들에서 이런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여러 가지 술적 치료를 시도는 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자분들에게 대안으로서 접근할 만한 그런 방법은 나와 있지 않고 오늘 말씀드릴 정상압 수두증이나 만성경막하 혈종은 치매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병들이죠. 네. 그래서 정상압 수두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이 수두는 말 그대로 이제 물 숫자의 머리 두자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물이 차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네, 네. 우리가 두개골이 있고 그 안에 뇌가 있으면 단순히 그 빈 공간이 또 있을 텐데요. 그 네. 빈 공간은 무슨 진공 상태처럼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뇌 척수액이라고 하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은 이제 뇌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고 그다음 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뇌 조직들이 있고 안에 있는 뇌실에서 뇌척수액을 만들고 그다음 바깥쪽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씻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은 생성은 하지만 반드시 또 흡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성은 뇌 가운데서 한다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흡수는 요 바깥쪽에 있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가지 쪽에서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령 씨께서 일단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네. 그걸 보고 들어갈까요? 네. 60대 후반이신 아버지께서 두통이 지속되어 병원에서 CT 찍어보니 머리에 물이 차는 수두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이후로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MRI 찍어보니 미약하지만 뇌출혈 소견이 있고 시신경이 뇌압으로 인해서 눌려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는데요. 네. 우선은 뭐 그런 수두증 수술도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아주 간단한 수술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뇌 실질 내에 어떤 도관을 삽입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네. 적은 퍼센테이지로 사실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합병증은 사실은 충분히 이제 생길 수도 있고 고려를 하셔야 되는 수술이고 그다음에 이 뇌실 자체가 굉장히 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퍼져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만약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시신경 압박이 생기면서 시야 장애는 생기실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아버님께서 저 불편하신 시야 장애가 정말 뇌실 확장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눌러서 생기는 거라고 하게 된다면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수두증이 조절이 되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만약에 그것이 출혈로 인해서 생긴 합병증이라고 하게 된다면 시간은 조금 걸리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경과를 좀 두고 보면서 좋아지시는지 보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령님이 더 덧붙여서 약물 치료로 경과 지켜보는 중인데 수술 시 흔히 발생하는 경우인지 호전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신다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수두증에 대한 수력 치료가 있을 때 그 뇌출혈이 생기는 것은 이제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흔한 수술이라면 이걸 잘 안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환자분의 상태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내과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거나 혹은 뭐 항혈소판제 같은 약물을 복용을 하셨다거나 하시게 된다면은 조금 더 출혈에 대한 위험성은 있는 거고 다만 0%는 아니죠. 어떤 환자분들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뭐 흔히 생긴다라고 보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시고 아마 근데 어떤 대량의 출혈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수술받는 그 부위에만 소량의 출혈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하시면서 경과를 보시면 호전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령님께 적절한 답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그러면은 이 정상적인 수두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 CT를 보시면은 뭐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것이 환자분들의 이제 두개골 소견이고 그다음에 회색의 꼬불꼬불한 실종이 뇌 조직들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뼈하고 뇌 사이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운데도 있고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이 이제 뇌척수액의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CT를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관찰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어떤 환자분 정상적인 사람의 뇌실의 크기라고 하게 된다면은 네. 여기 보시면 조금 확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수두증, 특히나 이제 뇌실 내에 어떤 물이 차는 그런 소견들은 이렇게 쉽게 영상만 봐도 우리가 감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더 진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뇌실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이렇게 급하게 뇌실이 커지는 경우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는 이렇게 뇌의 고랑들이 잘 보이시잖아요. 네. 조금 커지긴 했지만 이런 분들은 굉장히 뇌압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뇌의 고랑들이 안 보일 정도로 뇌가 확장되어 있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상당히 진행된 수두증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후에 교수님께서 어떻게 수술하는지도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그럼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JJ님,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잠시 후에 할까요? 네, 어떨까요? 뭐 이런 거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어차피 네.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조절하셔야 되는 것들, 신경 쓰셔야 되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한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J님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또 계속 말씀해 네, 주시죠. 그래서 이제 뇌척수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을 하고 흡수를 하는 우리 몸의 물입니다.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시간당 20ml 정도가 우리가 이제 생성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근데 이제 수두증이 단순하게 아까 CT나 뭐 이런 검사에서 보신 것처럼 뇌실, 그 물을 만드는 공간, 물이 담겨 있는 공간이 커졌다고 해서 다 수두증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환자분들이 퇴행성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뇌가 위축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공간을 상쇄하기 위해서 생리적으로 뇌실이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검사에서 뇌실이 커졌다고 무조건 수두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임상 증상도 같이 맞춰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발생 원인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게 되면은 생성하고 흡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흡수에 장애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얘는 생성을 하고 흡수를 하지 못하니까 점점 뇌실은 커지게 되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흡수 장애가 생기느냐? 사실은 뭐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되는 이론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구 논문이나 어떤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쉽게 생각하시면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뇌척색 자체에 노폐물도 쌓이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나가는 배출구가 막힌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네.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뇌 척수액은 정상적인 사람에도 일정 양은 항상 있는 건가요? 예,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도 다 똑같이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대신 생성하는 만큼 흡수가 되기 때문에 머리에 일정량이 계속 유지가 되는 네. 거고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생성은 계속 하는데 흡수가 안 되니까 점점 물이 차면서 많아지고, 뇌압이 올라가기 네.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발생 원인이 발생 원인 또 두 번째는 아까 보셨던 정립되지 않은 흡수 장애 말고 사실 네. 고혈압도 이런 수두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하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직 사람한테까지는 다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동물 특히나 이제 고혈압을 갖고 있는 쥐 모델을 봤을 때 수두증이 유발된다는 것이 이제 영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게 어떤 수두증을 예방하시고 도움을 받는데 필요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수두증도 조절을 가능할 수 있나요? 일단은 조절하기보다는 일단은 고혈압이 이렇게 유지되시는 분들은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수두증이 생길 수 있는 병인을 더 갖고 네. 계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역학 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일단은 역학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수두증이 의심되는 유병률을 보게 되면은 70대 이상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0.2% 정도 되고 네. 80세 이상에서 이제 6% 정도가 의심되는 유병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60세 이상에서 한 1.1%에서 수두증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고요. 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에서 70세 이상의 한 1,500명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영상 검사만을 봤을 때는 20% 환자분들에게서 뇌실 확장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적 검사를 했을 때 다 수두증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두증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뇌실이 커져 있는 이런 소견을 거의 많은 환자분들에게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정상적인 뇌실 크기가 이렇게 있다면 아주 심하게 수두증이 진행된 분들은 뇌실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소견을 우리가 쉽게 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희대 신경외과의 박창규 교수님 모시고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치매와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 랜선 건강교실을 검색하셔서 그쪽을 통하시면 상담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아마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기가 좀 어려운가요? 하여튼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수두증은 진단과 치료가 왜 어렵죠? 그렇죠. 이제 아마 오늘 이렇게 방송 들으시는 분도 알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단과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보셨던 그런 처음에 있던 증상들, 뭐 보행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변장애가 있고, 네. 인지장애가 있고, 이런 증상들은 사실은 노인 환자분들에게서 흔하고, 네. 꼭 수두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그렇죠. 원인에서 쉽게 발생할 네네.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행장애는 보시는 것처럼 치매 증상이 있는 75세 이상 노인 환자 중 20%가 또 발생을 하고요. 요실금만 하더라도 7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는 여성의 경우에는 뭐 40% 가까이 네네. 또 보고되는 흔한 증상이고, 또 70세 이상의 정상 노인들에게서도 20%에서는 뇌실 확장 소견이 네. 영상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이걸 다 수두증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수두증을 사실 의심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네. 진단과 치료가 그렇게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요즘 걸을 때 약간 좀 걷기가 약간 어렵다 또는 그 요실금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고 다 수두증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의심이 되면은 병원에 가야 되겠나요? 그렇죠. 이제 단순히 요실금 하나만 있다.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수두증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네. 보통은 보행장애와 요실금이 같이 있는 상태라고 하신다면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진행하는 상태라고 하시게 된다면 네. 한 번쯤은 저희가 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치료가 어려운 점은 아까도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네. 효과적인 치료법이 수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많이 하시게 되죠. 합병증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이렇게 치료를 제한하기도 조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두증을 진단하는 대부분의 검사법이 단순히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그런 검사 방법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검사 방법들이 대부분 위양성과 위음성. 그러니까는 여기서 검사를 했는데 수두증인 것 같아서 수술을 했는데도 별로 안 좋아지는 분이 있는가 반면 네. 수두증인데도 불구하고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타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가 조금은 어렵고 또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나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두증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 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퇴행성 척추 질환 이렇게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병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두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그러니까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해 주시나요? 네,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노인수두증의 전형적인 임상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진행하는 보행장애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급박요, 소변을 너무 급해서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신다거나 이러고 나서 이제 진행하는 요실금 증상이 있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지장애가 같이 이제 복합되는 그런 아주 치매에 가까운 그런 전형적인 임상 특징을 보이는 것이 그 노인수두증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우선님 아까 이분은 그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잠시 기다리시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이 화면을 보면 보행 장애를 하시는 분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수두증이 있을 때 나오는 보행 장애거든요. 네. 보폭이 좁고 그 다음에 자꾸 발을 끌듯이 걷고 그 저런 다음에 분은 가끔씩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있을 때 100% 사실 다 수두증은 아니고 다른 뭐 파킨슨병이나 다른 병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파킨슨병이 의심됐지만 다른 파킨슨병의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하게 된다면 혹은 이제 영상으로 수두증 의심된다면 수두증에 대한 그런 감별 진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행 장애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인지 장애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 뇌실 자체가 커지게 되면 전두엽을 항상 이제 압박하거나 전두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지 장애가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행동이 느려지고 주의력과 집중력이 감소되고 실행 기능이 저하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무관심증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수두증의 인지 장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실어증이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실어증은 말 그대로 아주 뇌세포가 크게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실어증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동반이 됐을 때는 알츠하이머병을 강하게 의심을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런 인지장애일 경우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조금씩은 느끼게 되는데 여기 지금 수두증으로 인한 인지장애는 조금 더 그러면은 그 정도가 좀 심하다고 보면 보통은 되나요? 이제 전두엽 쪽 기능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분 장애나 그다음에 집중력, 실행 기능 이런 것들이 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집에 나가서 은행을 간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됐다가 어느 순간 은행을 가려고 내가 집 밖을 나섰는데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못 한다거나 이런 실행 기능 같은 것들이 저하가 되는 것이 전두엽의 문제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혹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굉장히 뭐 계속 뭐 아무 관심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별로 동정도 잘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또 감정과 연관된 전두엽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수두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두엽 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어떤 전두엽에 관련된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게 된다면 수두증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진단적 접근은 어떻게 될까요? 소변장애. 네, 소변장애도 마찬가지로 전두엽 관련 요실금 증상이기 때문에 급박요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발현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치료가 잘 되면 전두엽의 기능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호전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진단적 접근을 할 때는 사실은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보행장애나 급박요를 동반한 요실금 증상 혹은 이제 인지장애 같은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수두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영상 검사를 했을 때 내실 확장 소견이 있는데 아무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실 확장 소견이 있으나 보행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술적 치료를 저희가 권하지도 않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보행장애를 동반하면서 영상으로 수두증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에게 수술을 했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진단적 검사를 그때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와 증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단적 검사는 이제 수술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평가를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진단적 검사는 수두증 자체를 딱 이거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그럼 수술을 받았을 때 네, 그게 이게 중요할 것 호전이 같습니다. 되겠느냐를 사실 네네. 평가하는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검사들은 일단 뇌 MRI가 있어야 우리가 뇌실 확장의 크기에 대한 소견, 그다음에 네. 정말 뇌압이 올라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이게 물이 차 있어서 뇌압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물 한번 빼보는 거죠. 아, 네. 실제로 일시적이지만 그래서 뇌 척수액이기 때문에 척추까지 사실 크게 물주머니가 연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 척추 천자를 통해서 우리가 뇌 척수액을 배액하고 난 이후에 환자분이 좋아지는 증상이 있다고 하게 된다면 네. 그때는 이렇게 술적 치료를 저희가 제안을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뇌 MRI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뇌실의 확장 소견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뇌실의 크기를 저런 식으로 객관적 기준을 두고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반스 비율이라 그래서 저 B분의 A가 0.3 이상 됐을 때는 우리가 뇌실이 커져 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봤을 때 뇌량의 각도가 40도 이상 벌어져 있게 되면 또 뇌실이 커져 있다라고 옛날부터 우리가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의 뇌, 그 다음에 뇌실이라고 하는 거는 3차원적인 구조죠. 단순히 저런 단면만 보고 우리가 뇌실의 용량에 커졌다, 작아졌다를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냐면 실제 수두증이 있게 되면은 이게 정상적인 뇌압을 올리는 수준이 되는 거다 보니까 뇌를 누르는 그런 신경섬유의 어떤 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압력이 가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분들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뇌의 자체 위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은 뇌 위축에 대한 소견이 보이지만 뇌실이 생리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병적으로 커지게 되면 뇌를 들쳐 올리기 때문에 네. 이런 데는 고랑이 잘 비어 있지만 여기 꼭대기는 그런 고랑이 잘 보이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뇌실 확장이 있고 또한 이렇게 세워서 봤을 때 저 뇌 꼭대기에 있는 뇌 조직이 꽉 차 있는, 눌려 있는 그런 네. 소견이 요새 관찰되게 된다면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지우선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뇌 낭종으로 인한 뇌 수두증의 경우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낭종이 터질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낭종하는 액체가 뇌 척수액일 경우로 한정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션트 수술로 뇌실 안에 뇌 척수액이 줄어들 경우 줄어든 만큼 빈 공간이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축되었던 뇌가 회복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그래서 뭐 낭종으로 인한 뇌수두증 같은 경우는 사실 낭종이 어디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제가 이 말씀하신 환자분의 그 영상이나 이런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낭종이 어디 있어서 수두증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낭종 때문에 수두증이 생겼다 하더라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수두증으로 인한 증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증상은 대부분 전두엽이 이제 눌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종이 터질 때 어떤 상황이 발생? 만약에 낭종 자체가 뇌척수의 흐름을 막고 있는 낭종이라고 하게 된다면 낭종이 터지면 그거는 오히려 좋아지는 거죠. 뇌척수의 그렇죠. 흐름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낭종으로 인해서 뇌척수액이 폐쇄성으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생긴 거라면 낭종이 터지는 게 오히려 좋은 거고 만약에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낭종 자체가 뭐 뇌 어디에 생겨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럼 사실 터진다 하더라도 그게 뇌척수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낭종이 커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건 어떤 위치에 따라서 그다음에 네. 저 낭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션트 수술하고 나서 뇌척수액이 줄어들게 되면 빈 공간이 발생하는 것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 뇌실이 커지면서 뇌를 바깥으로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네네. 생각하면. 그러면 뇌실 자체의 사이즈가 줄어들면 뇌가 눌리고 있던 뇌가 작아지게 되니까는 그만큼 공간이 위축이 생기는. 되었던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그게. 네. 네, 그래서 뇌척수액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빈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뇌압이 떨어졌다는 소리고 그 빈 공간은 바깥쪽에 있는 뇌척수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치료의 어떤 하나의 순서죠. 그래서 위축되었던 뇌가 회복할 가능성은 이거는 뇌가 위축되었다고 하게 된다는 거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션트 수술이나 걸로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꾸준하게 건강 관리하시고 혈압 조절하시고 뭐 뇌를 많이 써야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MRI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요추천자를 이용한 네, 뇌척수액팩. 네, 맞습니다.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뇌척수액이기 때문에 네. 척추천자를 통해서 저희가 그 물을 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 계신 상태에서 이제 바늘을 얇게 그 척수강내로 집어넣고요. 그러면 이제 물이 배액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배액을 하면 사실은 그만큼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뇌압도 떨어지게 되고 수술을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미리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대신에 이제 뭐 얼마만큼 배액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마다 좀 달라서 그래도 정확하게 배액을 하고 나면 사실 보행이 호전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 수술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본다고 알려져 있었고 다만 이런 것들이 이 수두증은 이게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아주 병적인 상태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의 정상압 수두증은 퇴행성 변하기 때문에 천천히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 물을 갑자기 뺀다고 또 확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수술하고 나서의 반응은 천천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했을 때 배액을 했을 때 증상이 호전되는 게 있다고 했는다면 굉장히 더 알아주시면 좋겠지만 혹시나 호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수술적 치료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좋아지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한 번에 확 빼는 것이 아니고요. 네. 도관을 넣어놓고 한 2, 3일 정도 천천히 빼보는 거죠. 마치 수술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좀 누워 계셔야 되는 그런 불편한 감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게 천천히 빠지기 때문에 정말로 수술하고 나셨을 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났을 때 보행과 인지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한 2, 3일 정도만 갖고 있지 뭐 한 달씩 갖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음성의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이거는 도관을 2, 3일이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거치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병증, 염증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많이 하진 않고요. 요추천자를 시행을 했는데 조금 결과가 애매하다거나 이게 조금 더 수술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을 때 네. 이렇게 도관을 이용한 뇌척색 배액을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수두증과 관련해서 진단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결합된 질환들에 대한 여러 그렇죠. 가지 왜냐하면 고려가 그러면 있어야죠. 이렇게 수술했을 때 100% 왜 다 좋아지지 않느냐. 왜냐면은 이런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병들이 대부분 다른 병이 있을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제일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이런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왜냐하면 네.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치매 증상이 사실 수두증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병합된 질환에서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최근 알려진 이 연구 논문들을 보게 되면 수두증을 할 때 저희가 뇌조직을 조금 생검을 해서 한번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네. 수두증을 시행받은 환자분들의 뇌조직 검사상에서 30%에서 알츠하이머병과 관련 있는 병리 소견이 관찰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과감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수술을 받은 수두증 환자의 약 30%는 알츠하이머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 알츠하이머병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사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럼 저런 분들은 수두증이 있었지만 알츠하이머병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셔서도 초기에는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임상 경과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로 인한 건지 수두증으로 인한 건지 사실 상당히 정확하게 그걸 알기가 어렵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임상의들도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감별 진단, 네. 그다음에 이런 치료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의심되었을 때 무조건 수두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경과를 두고 환자분이 수두증하는 것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는 검사 결과들이 나왔을 때 사실 제안을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수두증이 인지장애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런 인지장애는 사실 알츠하이머병에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보행장애나 이런 운동장애는 사실은 파킨슨병 같은 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뇌실억장이 있다고 다 수두증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의심이 되면 그런 것들을 먼저 나타낼 수 있는 저런 병들에 대해서 사실은 선행으로 감별 진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행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파킨슨병도 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 하는 도파민 펫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파킨슨병을 또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시는 것처럼 FDG 펫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도파민 펫 같은 것들, 또 알츠하이머병을 보기 위한 저런 아밀로이드 펫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수두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정확하게 감별 진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이런 것들이 빨리 진단이 돼서 빨리 수술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환자분들에게 증상을 유발한 병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환자분들이 조금 이런 것들이 길어지고 좀 답답하시다 하더라도 환자분께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시간은 걸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가 그래서 있겠군요. 혹시나 근데 또 이 다른 병, 뭐 소위 말해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상황에서 수두증이 또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수두증 수술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해야 우선은 수두증에 대한 증상을 제거하고 나서 다른 병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두증과 다른 병이 병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두증을 그럼 치료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네. 네. 자, 오늘은 수술로 치료되는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병합된 질환들에 대한 뭐 이런 다른 검사들을 있나요? 통해서 네, 어떤 수두증과 병합된 그런 질병들을 또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네. 수술이 나옵니다. 어떻게 네. 수술을 하나요? 결국에는 술적 치료의 목적은 뇌에 고여있는 뇌척수액을 그 흐름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뭐 약물 치료, 예전에는 이런 뇌척수액 자체의 생성을 막아주는 약물 치료를 초기에 적용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지 않고 네. 오히려 약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는 약물 치료를 잘 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고여있는 물을 밖으로 빼내야 되는 이런 흐름을 전환하는 단락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는 것처럼 뇌실 복강 단락수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요추 복강 단락술이라는 수술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수술인지 간단히 얘기해 주실까요?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뇌실 자체에 물이 고여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뇌실에다가 관을 넣어 놓고요. 관을 그다음에 예, 그 관에서 이제 물을 뺄 수 있는 작은 펌프, 제 엄지손가락 반만한 펌프를 이제 두핀에 이식을 하게 되고 그럼 거기서 빼낸 물을 밖으로 흘려낼 수는 없으니까 몸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체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네. 몸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 그런 물이 고였을 때 가장 안전한 공간은 복강이죠. 장 안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장을 싸고 있는 복강 안에다가 카테터를 그러니까 도관을 거치하게 되면 이 뇌에서 뽑아 나온 물이 그 관을 통해서 복강으로 천천히 똑똑똑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물은 당연히 이제 배 안에서 흡수가 되게 되는 거고요. 뇌에서는 그런 도관을 통해서 뇌압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수술을 저희가 이제 뇌실 복강 단락술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언뜻 저희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물을 그냥 밖으로 빼내면 제일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밖으로 계속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일상생활도 불편하실 거고 이게 네. 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관이기 때문에 물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바깥에 있는 균들이 물을 타고 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뇌염의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딱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 이제 수술 받으신 분인데 네. 엑스레이만 봐도 여기 구멍이 뚫어진 구멍을 통해서 그 뇌실 안으로 관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관이 쭉 몸을 따라서 네. 가슴 아래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복강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러면은 관이 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개를 뭐 이런 만큼 다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만큼 기술들이 요새는 많이 좋기 때문에 한 3-4군데만 이렇게 절개를 하고 그 관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어서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 시간은 얼마 걸립니까? 시간은 이제 숙달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내외로 다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고난이도의 수술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새는 이제 이런 밸브도 굉장히 효과들이 좋은 밸브들이 많이 나와서 네. 예전에는 일정한 압력을 갖고 있는 밸브만 썼다고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바깥에서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거든요. 프로그램 밸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깥에서 환자분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압력을 조절하는 그런 수술을 이제 받게 되시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술로 치료하는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수술로 치매가 가능한가? 치매 치료가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경희대 저희 랜선 교실 유튜브를 보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상담을 해드리겠고요. 박창규 교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고 계십니다. 한번 질문 받아보고 네네. 계속하실까요? 강이영님께서 주셨습니다. 평범한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최근 검진센터에서 일반 검진과 함께 패키지로 뇌 MRI를 받게 됐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2주 후 결과서를 받게 됐는데요. 예상치 못한 소견을 발견했습니다. 경증 뇌수두증이 의심된다고요. 저는 평소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구토의 증상은 전혀 없는데요. 그리고 아기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성인인데 결과서에서는 뇌수두증이 의심된다고 하셨어요. 네, 이제 뭐 수두증은 사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수두증은 이제 어린애 생기는 거는 보통 이제 신생아들이 네. 특히나 이제 조기에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뇌실에 출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선천성으로 수두증이 생기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 오늘 말씀드린 노인성 변화로 수두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제가 오늘 강의하는 목적이 뭐냐?
뇌실이 커졌다고 다 수두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제 검진센터에서 보신 선생님도 뇌실이 좀 커져 있기 때문에 경증 수두증이 의심된다고 한 거지 사실 수두증을 영상으로만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분이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다면 경증의 뇌실 확장증이 보인다고 할 정도지 수두증은 아니죠. 네. 수두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임상 증상이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전혀 그것과 관련된 증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선천성으로 혹은 그냥 본인의 뇌실 자체가 조금 커져 있는 거지 병적인 상태는 아니실 겁니다. 네. 대신에 이제 지금 굉장히 젊으시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들면서 한 60대, 70대 됐을 때 보행장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뭐 이렇게 직장인이시니까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는 뇌실이 확장이 되고 있는지 예전보다 점점 커지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봐야 되겠지만 1년 전, 2년 전과 계속 똑같다. 그럼 그거는 본인의 뇌실 크기가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네. 병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강이영님께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뇌실 확장증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네, 뇌실 확장 소견, 네, 네, 증도 네. 아닙니다. 네, 소견 정도. 아까 수술적 치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요추 예.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한 건데 네. 60세 남자분 수두증 이게 수술한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아까 전형적으로 이런 데가 커져 있고 대신에 여기 눌려 있죠. 네. 그다음에 뇌실이 커져 있고 이런 분들 수술하고 나면 지금은 이분은 처음에는 이런 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런 분들은 수두증으로 적절히 진단을 못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장애가 너무 심하니까 그냥 네. 치매인 줄 알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66세인데. 네. 근데 거기서는 뭐 제대로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점점 진행해 인지장애도 생기니까 치매에 맞겠구나 하고 환자분은 그냥 그런 치매약만 드시고 점점 그냥 거기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런 걸 알고 나서 제 외래로 한번 오셨어요. 보호자분 영상을 들고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수두증의 그런 영상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환자분 임상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술적 치료를 권해봤고요. 1년 후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뇌압이 떨어져 있는 고랑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지금은 걸어서 외래 다니시고 다행이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증상이 있을 때는 한번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던 환자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추 요추요, 복강 네. 단락술은 말 그대로 이제 머리에다 수술하시는 것이 조금 내가 부담스럽다. 머리에 관을 놓고 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요추 천자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 분들이다거나 아니면 이제 뇌 수술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분들은 요추에다가도 관을 넣고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서 또 복강에다 넣을 수 있는 요추 복강 단락술도 최근에는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요추에다 간다면 뇌에 물을 빼는데 어떻게 요추에다 가나요? 왜냐하면 뇌척수액 자체는 뇌와 척추를 크게 싸고는 하나의 큰 물주머니이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추 천자만을 통해서도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추에서만 물을 빼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요추에서 물을 빼면 전반적으로 뇌압이 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뇌압 조절의 목적이 있어서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물이 빠지면 뇌실에 대한 크기도 줄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추 복강 단락술을 통해서도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고 수술도 이렇게 간단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술로 하는 치매 치료는 뇌를 이용한 복강 단락술이 있고 또 요추를 이용한 네. 복강 단락술이 있다. 네. 그렇게 두 가지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건 없나요? 뭐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뇌에다 직접 치료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도 아직까지는 뇌실 복강 단락술이 제일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신경외과에서 최근에 이제 수두증만 연구하는 연구회가 최근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연구 결과들,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데서는 최근에는 이런 요추천자를 통한 요추 복강 단락술도 굉장히 효과가 네. 좋다라는 보고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면은 저희가 또 다른 결과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난 후 혹시 합병증 같은 것도 염려가 그렇죠. 되는데요. 항상 모든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들, 아까 처음에 질문하시던 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항상 있죠. 네. 사실 저희가 수술할 때 가장 염려하는 것은 감염입니다. 감염. 왜냐면은 뇌 안으로 그리고 몸 안으로 이 이물질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혹은 감염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염증이 붙게 되면 치료가 잘 안 되죠. 왜냐면은 그쪽으로는 약물 치료, 항생제 치료가 잘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나 이런 것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은 다시 다 이걸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염이 사실은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관 폐색은 뭐냐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뇌척수액 자체에 또 노폐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관이 굵은 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몸 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직경이 1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mm, 네. 아주 그렇기 때문에 물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직경이기 때문에 혹시나 작은 단백질 덩어리나 노폐물이 때로는 그런 도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다가 갑자기 환자분이 확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술이 다시 효과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도관 폐색이 또 하나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결국에는 뇌를 관통해서 아주 얇지만 도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급성으로 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때로는 이게 이제 또 갑자기 물이 갑자기 빠지게 되면은 뇌가 순식간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뇌와 뼈 사이에 있는 혈관이 손상되면서 지연성으로 또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간간히 가능성은 좀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뭐랄까 드문 그런 합병증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합병증은 감염과 도관 폐쇄 그리고 뇌출혈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두증에 대한 수술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다음은 수두증 말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만성 경막 하혈증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뇌출혈의 일종입니다. 뇌출혈의 일종인데 뇌출혈이 보통은 우리가 급성기로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뭐 갑자기 마비가 와서 보면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주 심한 외상을 당한 이후에 당연히 뭐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긴 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성 경막혈증이라는 만성이라는 거는 아주 천천히 지연성으로 나타나는 출혈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런 증상, 내가 이런 병이 있겠구나라고 자각을 잘 못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제 치매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봤을 때 만성 경막혈증이 발견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은 만성 경막혈증은 말 그대로 뇌 안에 출혈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뇌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증상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두통, 뭐 어지럼증, 뭐 성격 변화 인지 장애, 뭐 운동실조, 갔는데 걸음이 좀 조화롭지 않다거나 마비감이 있다거나 말이 좀 어눌해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사실은 병원에 오셔야죠.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뇌졸중을 또 시사하는 소견들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 영상을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진단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영상만 찍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임상 증상에 대해서 의심하고 병원만 찾아가시면 사실은 진단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는 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성 경막과 혈증은 급성기 피가 아니기 때문에 뇌척색하고 섞인 피라서 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피가. 그래서 큰 수술을 받지 않고요. 머리에 구멍만 뚫고 거기다 도관만 설치해도 이런 식으로 피가 다 뽑아져 나오고 일주일만 지나도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뇌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치료가 잘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의심을 하시고 병원에 오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병인에 대해서는 제가 영어로 어렵게 써놨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주 경미한 외상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지내시다가 머리를 부딪힐 수도 있고 침대에서 일어나시다가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사실은 괜찮으신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그런 아주 작은 경미한 외상에 의해서도 이런 경막하 혈증이 지연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금방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외상 이후 짧게는 2주, 뭐 더 길게는 몇 개월 후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혼자서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고민만 하시고 그냥 한숨 자면 낫겠지가 아니고 바로 병원에 오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MRI를 찍어봤을 때 수두증과 만성 경막 하혈증하고는 어떻게 완전히 차이가 다르죠. 있나요? 완전히 다르죠. 바로 나오죠. 네. 보시는 것처럼 경막혈증은 이런 식으로 요 바깥쪽에 이렇게 여기는 정상적인 뇌들이 보이지만 여기는 뭔가 좀 지저분한 것들이 좀 보이죠. 이게 다 출혈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만성 경막혈증은 사실은 병원에 와서 CT를 찍든 MRI를 찍든 검사만 하면 우리가 바로 진단이 되는 병이고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오셔라. 그리고 내가 한 2, 3주 전에 머리가 다친 기억이 있다 그러면은 10중 8구 병원에 꼭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이런 만성 경막과 혈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금방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는 바로 진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병이고요. 그 임상의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다치고 나셔서 2, 3주 뒤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짧게는 길게는 3개월 이후에도 발생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몸 상태를 잘 측정을 하셔야 되고 대부분 경미한 두부 외상을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뇌상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 또 최근에는 사실은 어떤 심장에 대한 질환이나 어떤 뇌졸중에 대한 질환들 때문에 항혈소판제나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또 경막과 혈전이 특별한 외상 없이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또 드시고 계신다면 더욱더 본인의 그런 상태를 의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게 고유 증상이나 징후가 초기에는 많이 늘어나면 그때는 마비가 오고 의식장애 오기 때문에 당연히 발견이 되겠지만 네. 초기에는 이런 뭐 노인성 치매나 정신질환들은 오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외상력이 당연히 있다 그런다면 검사를 반드시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노년층의 경우에는 이런 위압감 말고도 저는 정신 착란이나 기억력 장애들이 주 증상으로 소위 말하는 치매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지 않고 하나로 그냥 치부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성함이 어른님으로 하셨나요? 뇌출혈 수술증 수술을 해서 머리에 센트가 있습니다. 션트인가요? 션트가 네, 션트 있습니다. 수술하셨네요. 네. 요즘 잠도 별로 안 자고 담배 연기는 매일 맡고 맥주도 한두 잔씩 먹고는 했는데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있습니다. 혈압도 160, 170이고 요즘 머리가 많이 아프고 어지럽고 목이 뻐근한데 병원 또 가봐야 할까요? 하셨네요. 네, 우선은 이분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노년성 정상갑 수두증으로 수술 받으신 것이 아니고 뇌출혈 이후에 저런 합병증으로 수두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 때문에. 네네. 그래서 잘 받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저렇게 머리가 많이 아프고 어지럽고 목이 뻐근하다. 그럼 사실은 저는 이렇게 환자분 말씀 주신 거 봤을 때 술도 이렇게 드시고 지금 혈압이 너무 높으시거든요. 네. 혈압이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뇌압도 올라가게 됩니다. 뇌압의 조절은 혈압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혈압성 뇌병증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런 스트레스 상황을 좀 줄이고 혈압도 저는 낮추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그때 당시에도 혈압이 높고 하신다면 혈압약을 드시면 우선 저런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저런 증상들이 좋아질 수가 있고 또 때로는 혈압약. 어떤 네. 합병증이 또 생기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찰 받으시는 것이 사실은 좋죠. 네. 근데 아마 환경이 그러신지 담배 연기도 매일 맡고 아유. 맥주도 꼭 드신다고 하는데 네. 이런 거부터 좀 당연히 하지 저거는 뭐 마셔야 생활습관 되죠? 교정이 저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요. 네. 혈압 조절도 저는 반드시 좀 하셔야 되는 상태다. 160, 170이면 사실 멀쩡하신 분들도 머리가 많이 아프실 만한 그런 혈압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 충분히 환자분도 아마 저런 얘기를 하신 것 자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불편한 거를 저런 원인을 이미 생각하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제 아까 JJ님께서 질문하신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해요. 네, 일단은 뭐 수두증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면 수두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병인 요인이 고혈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마찬가지 또 고혈압은 뇌압을 마찬가지로 또 올리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위축에 의해서 또 뇌실이 확장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또 어떤 뇌 위축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은 적당한 박동이 올라갈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너무 격한 운동, 갑자기 무거운 걸 드는 운동 같은 것은 순식간에 뇌압을 올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노인분들에게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적절한 근력 운동, 근데 너무 많은 무게 말고요. 적정한 무게를 갖고 있는 근력 운동.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허벅지 근육을 많이 키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 환자분들에게도. 왜냐면은 그런 허벅지 근육이 이제 단단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노년성 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낙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네. 저는 이런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대사성 질환, 뭐 당뇨, 혈압 같은 것들은 당연히 조절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시는 운동을 하시게 된다면은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네. 허벅지. 식생활 같은 거는 뭐 특별히 주의할 건 없을까요? 뭐 식생활은 그냥 원래 드시던 대로 잘 드시면 좋겠고요. 뭐 술, 담배 같은 건 당연히 뭐 피하시는 게 좋겠고, 뭐 너무 무슨 뭐 기름기 이런 거를 또 피하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드시고 싶으신 거,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대사성 질환이 되면 모르겠지만은 단순히 뭐 수두증이나 뭐 치매 때문에 어떤 음식을 제한하거나 저는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네. 네. 이승우님, 어머니께서 요즘 들어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느끼시는데 아직 치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도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고 하십니다. 네, 만약에 본인께서 실제로 저런 인지장애 혹은 기억력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하실 정도로 느끼게 되신다면 반드시 저거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가 치매로 진행하는 과정을 봤을 때 네. 우리가 치매로 가기 직전에
그 경도인지 장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결국 경도인지 장애 대부분의 환자들은 또 치매로 이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도인지 장애에 적절하게 치료를 잘 받으시면 그 치매로 이완되는 그 퍼센트와 그 기간을 많이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경도인지 장애가 조금 의심이 되신다면 요새는 또 약들이 많이 나와서 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받고 미리 관리를 하신다면 저는 훨씬 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고 예후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승훈님 같은 경우 어머님의 경우는 일단 병원을 간다면 일단 MRI도 찍어보고 당연히 뭐 그렇게 되나? 경도인지 장애가 왜 생겼는지를 판단해야 네.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뇌졸중에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뇌종양 같은 것들이 또 전두엽에 있다거나 하게 되면 그런 인지 장애를 또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영상 검사 그다음에 몇 가지 또 문진에 대한 검사들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대답이 되셨겠죠? 이승훈님께서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임상 특징도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결국에는 뇌압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그런 병들이기 때문에 네. 뭐 마비감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음장애,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혹은 뭐 중심장애, 자꾸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거나 네. 이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증상이 의심되실 때는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준비해 오신 자료는 결론이라고 딱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이렇게 종합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네. 이 수술로 하는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결론을 좀 간략히 얘기해 주실까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치매를 제가 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적절하게 진단이 되었을 때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치매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네. 말씀드렸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치매는 하나의 진단이 아니죠. 그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군이기 때문에 치매를 어떤 병이 유발을 했느냐 그 진단 과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진단 과정 중에 정상화 수두증이나 혹은 만성 경막과 혈종이 발견이 된다면 네. 그런 경우에는 술적 치료의 결과가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알츠하이머병 같은 다른 퇴행성 뇌질환이 병합되었을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만성 경막하 혈종이든 정상화 수두증이든 치료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경과를 보시면서 어떤 합병증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다른 질환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을 받아보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두증인데 일단 알츠하이머 병도 같이 병행을 했을 경우 만약에 수술을 했다 하면 그렇게 큰 도움은 못 받겠네요. 만약에 이제 그 증상 자체가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만 생겼다고 하게 된다면은 사실 수두증에 대한 수술이 전혀 의미가 없겠지만요. 알츠하이머 병하고 수두증이 같이 있는 상태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소변장애나 이런 보행장애 너무 심하시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한번 수술을 받는 것도 고려를 해볼 만한 상황이죠. 왜냐면은 네.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먹던 영상 검사에서 충분히 수술적 치료에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검사 결과를 갖고 있게 된다면은 수술을 받게 되면 일단 정상의 수dung 하나 자체는 배제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또 수술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알츠하이머인지 네. 수두증인지 또 만성 경막 하혈증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의심이 된다면 일단 수술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그래서 이제 않겠네요. 수술이 조금 판단이 어려울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적 검사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배액을 해봤을 때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수술하고 나셔서 비록 알츠하이머병 같은 것 때문에 나중에 나빠진다 하더라도 네. 그 나빠지기 직전까지는 그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두증이나 또는 만성 경막 하혈증으로 인한 수술을 받으셨을 때 받고 난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네, 관리를 맞습니다. 하고 약을 네, 먹어야 되나요? 약은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약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술적 치료에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호전을 보이기 때문에 저기서 드리는 약들은 대부분 이제 다른 남아있는 잔여 증상들, 예를 들어서 뭐 인지장애 좀 남아있다면 그거에 관련된 약들 아니면 네. 뭐 대사성 질환에 대한 뭐 혈압약이나 뭐 아니면 다른 그런 약들을 이제 드시는 거지 뭐 정상합 수두증이나 만성 경막과 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술적 치료 이후에 다른 질병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희대 신경외과의 박창규 교수님과 함께 수술로 치료하는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이게 수술로도 가능하다라고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또 희망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수술로 치료하는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네.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더 알찬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